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북스토리 조통입니다. 오늘은 김기업 저자의 냉전 이후입니다. 부제가 역사를 시사로, 시사를 역사로 읽는 김기업의 남북관계사입니다. 부제에서 대충 이 책의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역사를 시사로, 시사를 역사로 읽어야 된다. 남북관계사를 그렇게 봐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책 내용도 그렇습니다.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김기업 저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는데요.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저자입니다.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를 이공계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물리학과에 그 다음에 사학과로 이제 전과를 합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에서 중국 고대 천문학 연구소로 석사학위를 받고 연세대학교에서 마테오리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이공계 출신 사학자입니다. 물론 이제 사학과를 졸업했으니까 전통 사학자로 봐야 되겠죠. 주로 한국사와 동아시아 연구서를 내고 역사 에세이라는 장르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고 있고 근대사 관련돼서 따끈따끈한 책자를 많이 내는 그런 저자입니다. 저자가 처음 인연된 건 2011년이었는데 그 시점에 읽은 책이 만국의 역사 조선을 읽답니다. 아주 재밌게 읽었고 밖에서 본 한국사도 있는데 그동안도 참 재밌습니다. 나중에 리뷰를 따로 하겠습니다. 이 두 권을 읽었으니까 저자와의 인연은 벌써 한 4, 5년이 넘어가는 그런 저자입니다. 저자의 저서 중에 아직도 미련이 많이 남아있는 책들이 몇 권 더 있는데 그 중에는 뉴라이트 비판, 미국의 힘, 해방일기 이렇게 3권 정도를 보고 싶은데 해방일기는 총 10권이기 때문에 총 12권이죠. 아마 이 책을 잡으면 한 해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이 10권이 넘는다는 책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거나 내용이 충실하고 볼 내용이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번수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벽돌책이나 시리즈 긴 물것들은 책 자체에 저력이 있고 진행력이 있고 재미가 있고 몰입력이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두꺼운 책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근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뚜껑이 열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꼭 봐야 되는 책이 여러 권도 늘어나는 게 이제 핵심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주로 조선 전후기 문화사 중심으로 책을 보는 편향이 좀 있어서 잠시 근현대사는 좀 멀리 했었는데 우연히 중고 책방에서 이제 이 책이 있는 걸 보고 김기업 저자가 이런 책도 썼네? 이러면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18,000원짜리 책을 8,100원에 샀네요. 언젠가는 저자의 해방일지에도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10권이거든요. 최근 이제 온 세계가 냉전에서 벗어난 지 좀 오래됐고 다들 총칼이 아니라 달러와 유로 그리고 위안으로 모든 전쟁이 바뀌었는데 한반도만 유일하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한판 붙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나토 가입과 국경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이슈를 가지고 각각의 다른 나라들이 싸우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같은 민족이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총칼을 들이대고 냉전에 발목을 잡혀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 세상이기는 합니다. 요즘같이 교류협력의 시대에 손잡고 가도 힘들 마당에 서로를 견원시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규제를 강력하게 실시해서 설탕이나 플라스틱 하나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죠. 여튼 강요하는 외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분단 상태는 우리가 좋아서 거기에 매달린 것도 아닌데 왜 여기에 발목이 잡혀 있는가? 그런 물음으로 이 책은 출발을 합니다. 부제에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는 역사를 시사로 보고 시사를 역사로 읽어드리라고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이 곧 역사라는 겁니다. 독자들은 그 역사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책이 나온 지 벌써 10몇 년이 넘었습니다만 한반도의 군사 정치적 대결을 제3자적인 관점으로 지켜보고 그것도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타임렉을 두고 보면 재미도 있습니다. 나름 그 결과를 지켜보는 스릴도 있고 저자가 예측했던 게 맞는가 틀린가를 검증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책이라는 것이 꼭 그 시절에 유효적절하게 봐야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그 저자가 맞나 틀리나는 2, 3년만 지나도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10년이 지나면 그 저자가 얼마나 수렁에 빠졌는지 다른 길로 빠졌었던지도 검증이 됩니다. 우리는 이 분단을 획책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분단을 지금에 일으키게 하는 원인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라는 것은 늘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도대체 언제까지 이 분단은 지속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경색되지 못해서 깡깡 얼어붙어있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논의를 하지 않는다. 제도권에서 합리적인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정치권의 문제지 않습니까? 다들 쉽게 얘기하는 게 북한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른다. 북한을 무게 살리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간다. 이런 괴담 정도에만 얽혀있고 통일을 하면 비용 분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내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이 분단의 짧은 역사 속에서 남북의 이산가족이 지금 그분들이 다 돌아가실 나이가 돼가지고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그분들의 아픔은 아무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에서 벌어지는 단순한 몇몇 공연들이 열렸다고 해서 그것만 보면서 애잔하게 바라보며 만족하는 건 아닌 건지 남북 간의 진정한 교류 협력에 발판을 놓고 통일의 의미, 통일에 대한 담론을 누군가는 어젠다로 끌어올려가지고 테이블에 마주 앉으려고 하는 노력을 아무도 안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그저 감성적으로 북한에서 열리는 공연만 보면서 눈물 흘린다는 것이 다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자는 눈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남북한이 대치를 하게 됐는가, 북한은 왜 핵개발에 매달리게 됐는가,
미사일 개발 등이 지금까지 이래든지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부 정치인들과 학자들밖에 없다는 사실이 함정인데, 다들 동일과 대치 상황에서 해소, 남북 교류에 대해서는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하고 각자의 정치권 입장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도지사들의 표 계산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현실인 거죠. 저자는 이 책에 나온 2016년 4월의 냉전 시점에 그 냉전이라는 것이 한반도에서 본질적으로 어떤 현상이고 그 종식이라는 단어를 올리려면 어떤 게 필요한 건지, 미국의 패권과 중국의 홍기가 21세기 한반도에서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집권 세력들은 민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스탠스를 보여왔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꼼꼼하게 열어봅니다. 저자 김기엽의 시선을 따라가자면 만국의 여석 조선을 읽다 이 책을 통해서 조선이 주권을 읽어가는 과정을, 해방일기를 통해서 해방공간의 단일 국가 건설의 오류 발생 과정, 냉전 이후 이 책을 통해서 냉전 시대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두 나라가 어떤 자세로 서로를 대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국의 스탠스는 어땠는지, 조선과 현재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 줄기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려 32년이나 오래된 시점인 1992년과 93년 사이에 생긴 일들을 2016년에 정리한 책을 무려 7년이나 지난 2023년에 읽었고, 2025년인 지금 이 책을 리뷰하는 이유는 한국전쟁이 냉전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전쟁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2016년에 한반도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대립이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 제3자 입장에서 평정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남북관계 비사들을 인용한 여러 서적들에서 핵심만 볼 수 있는 편의성과 그에 따르는 전개와 대립을 통한 국가 간 스토리를 열어보는 대목에서는 짜릿한 스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점에는 급속한 소련의 해체는 새로운 갈굼의 대상을 탄생시켜야 됐고, 미국으로서는 그 대안으로 이 조그만 나라의 북쪽을 선택해서 고립시키고 분단을 영속화시키고 한쪽에서도 자신들을 대변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걸 선택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거나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강대국 편의적인 생각이었고, 한반도의 주인들에게는 최악의 결과를 유발해서 아직까지도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대립과 대치, 그리고 전쟁과 도발 위험이라는 단어를 추억으로 보내버리고 잊고 살 수 있는 시점이 오겠습니까? 아니면 그 단어를 되살리고 곱씹고 저는 70년 동안 이 사태를 우려먹으면서 이득을 보려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촉발시키는 수구 세력은 누구인가를 냉정하게 따져보고 그 사람들을 솎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단언컨대 이득을 보려는 자들이 꾸준히 분단과 냉전을 강화시키고 대립의 각을 더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 숨은 사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식자층의 펜놀림이나 탁상 행정들은 예나 지금이나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무식자층에서 무지에 기연한 신념과 행동에 대한 입놀림은 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오거든요. 역사적인 소명과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과거의 편리에만 얽매여 혹은 잘못된 정보에 사로잡혀가지고 당장의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위험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대북관계나 북미관계만 나오면 이념과 사상의 포로가 돼가지고 전 국민들은 학습, 토론할 거를 포기하고 언론의 휘둘림, 정권이 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끌려가는 모습이 그저 안타까울 뿐인데, 방공학습과 국가보안법이 두려워서 표현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적행위와 내란음모로 몰릴까봐 두려워서 말을 아끼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학자나 정치인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튼 이 책은 NPT, AIEA, 남북 정상회담 등과 관련된 탈퇴와 유보의 정당성, 특별사찰의 의미와 사찰 거부의 배경과 타당성, 대북송금과 햇볕 정책의 과정 속의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한 배경과 앞에 말한 여러 가지에 대한 배경과 과정과 결과에 대한 얘기를 왜 안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남북 사이에 교착될 수밖에 없던 상황들에 대한 얘기와 1990년대 이후에 2010년을 전후한 시점에 북한이 핵에 매달리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 사유는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과 미국의 창 끝에 이라크와 북한을 동시에 겨냥했는데, 이라크에서는 미국이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북한이 중국과 인접해 있고 정치적으로 지리적인 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주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사정포 등으로 남한에 대한 대량 보복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류된 사안이라는 것도 이 책에서는 짚고 넘어갑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도 100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19세기 후반에 조선이 독립국가를, 단일된 독립국가를 건설을 원하지 않았던 주변국들은 지금도 조선의 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심의 역사는 중국이 개입할 정도로 G2의 힘겨루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서세동점의 역사가 다 유효기간에 다 끝나고 소멸되는 위기에 있는, 자본주의는 혁명적인 수준으로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본주의는 그냥 자신들의 이권들만 꼬박꼬박 챙기는 것만 하고 있지 아무런 AS를 안 하고 있다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한반도의 두 주인은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양쪽 다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손잡고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될지 여전히 으르렁대면서 마주보고 해야 될지는 옵션이 아니라 이제 의무가 된 겁니다. 그 중심에 북미 관계가 있는데 남북한의 의사만으로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이 전국은 단순한 논리로 풀기는 힘들겠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두 친엄마와 가짜 엄마 사이에서 진실된 엄마를 찾아내는 비법을 찾았듯이 한반도에도 미래를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치권으로 쑥 올려보내가지고 한반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을 뽑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퀘네스 퀴노세스 미 국무성 외교관이 한 얘기가 좀 살벌한 얘기가 있는데 나는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완화를 복잡하게 하고 지연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확신했다. 김영삼 대통령도 좀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었죠. 자본주의 체계가 정치 권력의 작용 없이 시장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불평등의 존재를 자원과 노동의 시장이 골고루 분포되지 않아야 이윤이 자본의 움직임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냉전의 종식은 아직도 자본주의식으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력이 존재하는 광대한 지역, 즉 옛 공산권의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될 필요를 몰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이 리민치의 견해입니다. 그는 냉전 종식을 앞둔 시기에 미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봤거든요. 1948년과 9월에 각각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서로를 국토의 일부를 침범한 반역도당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남쪽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보석도서로 구정을 했고 북쪽 헌법은 수도를 서울로 명시했거든요. 그런데 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반도와 부속 영토로 한다. 남쪽은 끝. 북한은 서울은 우리 거야. 끝.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당시 또 남한의 집권 세력에는 서울올림픽이 하나의 전쟁과 같은 거대 사안이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북한은 방해 공작을 피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신용을 하고 그것이 대북 정책의 전체 기조였거든요. 정상회담 제안은 이 기조에서 펼쳐진 하나의 작전이었습니다. 회담 준비를 하는 동안에 북한이 적대 행위를 좀 삼가하게 할 수 있으면 된 거지 회담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겠다. 결실을 봐야 됐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사기극인 거죠. 화평굴기라는 말이 나온 지 반년도 안 돼가지고 중국 지도부는 화평발전이라는 단어로 바꿨었거든요. 굴기라는 게 세계적인 구도를 바꾼다라는 야심찬 뜻을 품었기 때문에 외부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서 굴기라는 단어를 발전이라는 단어로 바꿨는데 하지만 그 쓰기를 굴기를 발전으로 바꾼데도 사람들은 모두 다 화평굴기라고 읽게 된 거죠. 이는 북한 공산당이 당 이름을 노동당으로 바꿨음에도 지금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북한을 공산당이라 부르거든요. 남북 간의 이 관계 개선은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등 모든 방면에서 열세에 있었던 북한에게는 더 절박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남측이 열심히 매달리고 북측이 느긋하게 튕기는 한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가 남한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이유로 IAEA를 앞세운 미국의 핵사찰을 거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미국은 핵무기의 남한 배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는데 그 사실을 과시할 때도 있었죠. 실제로 사용 가능하다고 공언한 적도 있었습니다. 1991년 8월 소련의 쿠데타 사건 이후에 부시 대통령은 보좌관들과 협의한 후에 남한에서도 나머지 핵무기도 완전히 철수시키기로 비밀리에 결정을 했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북한 측의 요구대로 핵탄두를 보관했던 군산의 미군 기지에 대한 북한의 사찰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12월 노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핵무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건국 과정에서는 북한은 남한과는 달리 친일파 차단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남한보다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을 것으로 흔히 생각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볼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이 일본의 접근에 북한의 국민 감정이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쪽이 국민 감정이 문제가 되곤 했죠. 1991년과 92년에 수교회담 파탄 때도 이인의 문제가 크게 작용을 했었거든요. 일본의 관계를 놓고 남북을 비교를 해본다면 남한의 국민 감정이 훨씬 더 강렬해 보입니다. 그것은 남한의 친일파 차단이 미흡한데 그 이유가 있다고 저자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남한에서 부와 권세를 누려온 데 대해서 남한 대중의 불만과 일본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 위에 오버랩 돼가지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남한 사람들은 발작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 밑에 친일파 청산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북송 제1동포 중에 90% 이상이 남한 지역 출신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1동포 중에 남한 지역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식민지 시대에 살 길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북한 지역 사람들은 다 만주 방면으로 갔고 남한 지역에서는 일본으로 많이 갔거든요. 해방 이후에 남한 지역으로 돌아온 제1동포 중에는 다시 일본으로 도로 밀양하게 간 사람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전쟁 이후에 남한 지역은 더 힘들고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4.3 항쟁기에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꽤 있었고 그렇게 돌아간 사람 중에
많은 수가 10년 정도 뒤에 북송선을 타게 된 겁니다. 북한은 1950년 이래 미국의 핵공격 위협을 계속해서 받아왔거든요. 1980년대까지 북한의 재래식 군사는 남한보다 우월하다는 평가가 미국과 남한에서 지배적이었고, 남한은 그 열세를 메우기 위해 미군의 핵무기 존재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이 됐었죠. 남한에는 1957년 이래 다량의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던 반면에 북한에는 소련제 핵무기가 배치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력의 불균형을 남한은 핵으로, 북한은 전통적인 군사력으로 커버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약 30년 전인데 1993년 NPT 탈퇴 당시에 북한의 핵기술은 핵무기 제조 기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밝혀져 왔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가 김대중에게는 그 자체로는 중요한 목적이었던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반면에 김영삼은 그에게는 수단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무렵에 이 정부들은 입장을 오락가락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노태우 정부의 종잡을 수 없는 대북한 정책으로 한국 사람들이 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은 평화라는 목적이 있었고, 김영삼은 그걸 이용하는 게 있었고, 노태우는 갈팡질팡했던 겁니다. 원래 그 우리의 소원의 노래 셋째절에 있는 가사가 이 목숨 바쳐서 통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정성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게 올라서다 보니까 목숨을 빼고 정성으로 바꾼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한때는 북한에서는 금지곡이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강성대국이었지 통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남한에서 문화교육협력단이 방북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면서 레드벨벳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북한에서 금지곡이 흐지부지 없어졌다는 사실도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만인평등이라는 구호가 이념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세상에 펼쳐지기 어렵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구호는 현실의 불평등을 가려놓음으로써 강자를 견제하고 약자를 보호할 필요를 부정하면서 세상을 정글로 만드는 데 이용되어 왔습니다. 진출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이 점은 뭐 널리 알고 있는 사실인데, 조선의 독립에는 중국과 떨어져서 일본의 영향 아래 들어간다는 뜻이 들어있었던 거죠. 이완용이 독립협회 간부를 지내고 독립문 현판을 쓴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앞서 인용했던 퀴노네스의 회고 중에 나는 김영삼과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를 완화시키기는커녕 복잡해하고 지연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한의 무책임한 태도에 통탄한 대목이 있었죠. 당시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었던 한항석의 회고록에 보면 한반도는 아프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김영삼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핵가진 자와 악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대결 정책에 치우친 면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김영삼은 너무 스티프하고 독선적이고 아집이 샜던 인물이죠. 금융실명제 말고는 잘한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식도 문제가 많았죠. 지금도 문제가 많고. 놀라운 얘기도 있는데, 1992년 이전에 북한은 핵카드를 대외정책에 사용한 일이 없었는데, 미국이 IAEA를 통해서 무리한 압박을 가한 결과 핵무기가 없는 핵카드를 사용하게 됐다는 썰도 있습니다. 줄곧 거절당해온 고위급 북미 회담을 갖게 되고 경수로 제공이라는 엄청난 당근을 바라보게 된 것이 이 핵카드 덕분이었는데,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이라는 위기 상황 앞에서 지푸라기 잡는 시점으로 핵카드에 매달리게 된 건 아닌가, 이렇게 저자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행보는 여러 가지로 참 거슬리는 게 많은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안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괄 협상은 그의 봄에 그의 오랜 정치적인 맞수인 김대중이 공개적으로 내세운 제안과 모든 면에서 흡사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닌 김대중 대통령이 일괄 협상을 지지한다면 김 대통령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자동적으로 이에 반대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이 남북의 체제 경쟁은 결국 남북의 집권 세력이 각자 정치 체계를 더 공고히 하는 방법으로 더욱 억압적으로 방향을 트는데, 계약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남북의 집권 세력 둘 다 미중 관계 개선, 대탕수로 도성된 유동적인 상황을 위기로 반대로 갔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남쪽에서는 유신 체제가 확립이 됐고, 북쪽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공표가 되고 후기 체제까지 완성이 됐죠. 남북의 집권 세력들은 일면 대상트 상황에 부응해서 남북 대화를 진행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체제의 경쟁력을 격화시키고 대상트를 위기 국면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나가는 모순적인 형태를 보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면을 인정을 해서 이제 이중구도의 회담안을 받아들였죠. 한편 김정일은 연장자에 대한 예의를 빙자해서 극진한 환대로 김대중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었죠. 공항 영접에서 백화점 안내까지 여러 시간에 걸친 그의 밀착 환대는 결코 접견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내부 선전을 위해서 최고 지도자의 존엄을 지키되 회당 3대가 굴욕감을 느끼거나 불리한 입장에서 서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김대중과 김정일의 회담 성공을 위해서 상대방의 체면을 서로 살려주자는 암묵적인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방문의 주된 목적이 정상회담에 관한 의논이었던 것은 시점을 보면
변함이 없어 보이는데 자기네 후견인의 양해는 확실히 받아놨는데 댁내 후견인의 의견은 어떠냐? 라고 묻는 내용도 나옵니다. 김 대통령의 의견을 많이 묻고 싶습니다 라는 스탠드가 있었는데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존경하는 연장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굽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간 남북 간이 경색된 것은 남측 책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재 해지를 요구한다는 당당한 요구였습니다. 가벼운 농담이나 겸손처럼 보이는 그 말에는 심각한 뜻을 담아내는 미연대의 화법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벼랑 끝 전술을 맞받아치기라고 표현합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나온다면 굴복하지 않고 우리도 결연히 맞선다는 얘기인데 더 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익을 취하지 못한다는 게 그 목적이다. 거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메뉴얼 레스텐 등이 제창하는 세계 체제론에서는 쇠퇴식에 접어든 헤게모니 국가가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패권을 잡으려고 한다. 그런 경향이 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90년대 미국이 대중국 정책에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네오콘 세력의 위세보다는 한국에서 네오콘에 동조하는 세력이 더 문제가 됐죠. 미국에게는 북한이라는 그 자체는 별로 중요성이 없는 나라입니다. 단지 주변 국가들을 위해서 이용해 먹을 뿐이거든요. 북한에서 뭐 빼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남한에게는 이념은 접어놓더라도 경제와 안보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그 북한과의 관계를 미국에게 맡겨놓은 남한의 종속성이 극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 북한을 갖고 놀고 있고 북한은 생사가 걸려 있고 남한은 방위비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놓고 있는데 도대체 이 문제를 어디서 풀어야 되는지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미국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게 단가요? 일본은 서세의 본질을 빠른 시기에 캐치하고 그 서세를 내면화해가지고 자기 힘을 길러서 결국은 2차 대전을 터뜨렸죠. 그 다음에 그 앞잡이 노릇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남한 사회도 1990년대까지는 서세 내면화로 민족주의를 배제하는 서세 사회 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인데 원리로 보자면 개인주의, 체제로 보면 자본주의, 개인과 국가, 사회를 완전한 독립체로 보고 그 능력치로 각자 생존의 원리를 발동해가지고 각자 도생하자는 건 개인과 국가,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시각이 팽배하고 있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개인주의와 자본주의를 숭상하는 세력이 짜놓은 틀에 묶여 있는 건 아닌가. 평상시에는 그 틀을 벗어나는 느낌을 떠올리기가 힘들고 토론을 하거나 심도 있는 생각이나 책을 볼 때만 겨우 끄집어내는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대형 언론들의 편향성도 문제는 말도 없고 우리는 노동조건, 주거 형태, 교통수단, 생활 방법 모두가 그 자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저자는 자본주의 이후의 생각을 모으려 한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1990년대 10년 동안 남북관계 전개를 살펴보면 한반도의 분단 상대를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보다 남한 쪽에 그 책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정치다운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유효기간을 넘겨버린 자본주의의 발목이 잡힌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한다운 남한이 먼저 건설돼야 된다. 국가다운 국가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친어머니를 밝혀낸 솔로몬 왕의 판결이 생각나는 대목인데 분단 건국을 적극적으로 획책한 것은 미국이었죠. 그러나 손바닥 하나로 손뼉을 칠 수 있습니까? 소련은 선 외국 군대 철수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유엔의 조선 관련 결정을 모두 보이콧함으로써 미국의 의지 관철을 쉽게 해줬다는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공동후견인으로 해방조선을 점령한 미국과 소련은 둘 다 아이 몸을 쪼개서라도 제 몫은 결코 챙기고 말겠다는 가짜 어머니를 둘로 형성되어 있던 국가입니다. 둘 중에 아무도 진짜 어머니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역대 최악의 도통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맨 밑에 김영삼이 있습니다. 적어도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했던 시점에 무지가 신념을 만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것을 이론 그대로 몸으로 정책으로 정치로 했던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책의 3부 맨 마지막 편에 김영삼의 목리편을 보면 한심하고 괘씸한 걸 넘어서 분노가 차오르는데 그는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 내의 강경론자, 유화론자 둘 다 화가 나게 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철학과 한반도 미래는 없고 자신의 치적만이 목표였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든 아이디어와 정책엔 반대표를 던졌으며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북핵 문제에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보면 한마디로 땡쓰레기였습니다. 거기다가 김일성이 죽자 갈팡질팡 갈치자를 그리면서 판을 흐트렸다지 못해 깽판까지 부렸죠. 그는 김일성을 만나는 것만이 목표였거든요. 갈팡질팡을 넘어서 현실 부적응하는 부적응자였습니다. 그러니 야합을 해가지고 삼김 대열에서 DJ보다 먼저 대통령이 되려고 배신을 때리면서 야합을 했던 거죠.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그러고도 남은 사람이라는 게 이제는 판명이 된 거죠. 그 당시엔 아무도 몰랐던 거죠. 알았으면 찍었겠습니까?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통일을 위한 초석이나 화해를 물꼬를 튼다든지 하는 논의를 하기 이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했던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너무 일찍 죽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고비를 넘고 난 다음에 사망을 했더라면 뭔가 변곡점을 찍고 세상을 떴다면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부시와 클린턴의 대북 정책 차이도 큰 변수이긴 합니다만 이 두 사람이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미련이 남습니다. 제 기분 탓인가요? 어쨌거나 남북은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독재를 위한 적대적인 의존관계를 너무 잘 활용했다. 두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는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걸 너무도 잘 이용했다는 겁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서로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북미 관계가 악화된 것은 소련과 미국 국무성의 당직자들의 일거리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관료들은 일거리를 필요로 하거든요. 너무 많으면 지겨워하지만 일거리가 너무 없으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만큼 걱정이 되는 일은 없죠. 소련의 붕괴는 정부 당국자의 일거리가 줄어든 것인데 이라크 때리기가 북한 때리기는 자유와 평화의 시도로서 미국의 역할을 내서기 위한 안성맞춤인데 정부 당국자의 일거리가 끊어져서 잘리는 일을 막아주는 안전벨트이기도 했다는 게 사실은 숨어있는 진실입니다. 미국의 정책, 대외 정책을 보면 외교적인 전통보다 군사적인 전통이 강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미국의 예외주의도 아주 강하죠. 인디언 나라를 침탈해서 생긴 버릇인지 모르겠는데 양국 국방장관 협의로 팀 스피릿 훈련을 결정하면서도 외교라인, 주미대사라는 사람한테는 일절 알리지도 않고 그냥 결정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무시해서 그런 건가요? 주미대사는 그냥 꼭두각시인가요? 1992년 재계에 미친 영향도 참 재미있는데 그 당시에 대북 사업 관계는 현대와 대우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삼성은 뒷짐을 지고 있었죠. 관계가 파탄됐을 때 삼성은 오히려 유리한 상황에 서 있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무시당하는 것보다 적대시당하는 것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착하게 볼 때는 주어지지 않던 기회가 NPT 탈세선언 한방 덕분에 주어진 거거든요. 나쁜 행동이 상을 받는다는 이치는 미국이 북한에게 가르쳐준 게 아닌가. 미국의 스탠스 때문에 북한이 학습한 겁니다. 작전계획 5017 92의 핵심은 교전 상태가 발생하기 전 단계부터 전투태세를 갖춘 미군과 남한군을 전방 진지에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교전 상태가 예상되면 미군과 남한군을 전방에 투입한다는 겁니다. 누구 맘대로? 북한군의 힘은 군사비가 아니라 전멸을 불사하는 임전태세에 있는 겁니다. 다 죽겠다. 그럼 한판 붙자. 무서운 거거든요. 선군 정치는 호전성이 있는 게 아니라 김정일 집권을 위한 과정에 나오는데 선군 후로 그중에 선군만 먼저 빼낸 겁니다. 이렇게 재미난 내용을 대충 적어봐도 상당한 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1990년도를 전후해서 냉전과 냉전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들 과정에서 얼마나 잘못된 내용, 잘된 내용이 있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김기엽 작가의 냉전 이후의 책 정말 재밌습니다. 역사를 시사로 시사를 역사로 읽는 김기엽의 남북관계사 냉전 이후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히스토리 북스토리 조통이었습니다.